안녕하세요. 62살 동네에서 작은 마트를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요즘 손님도 없는 새벽 시간에 계산대 앞에 우두커니 앉아 우는 날이 많아요. 남들은 이 나이면 손주 사진 자랑하느라 바쁘다는데 저는 사진은커녕 그의 이름 석자도 입에 못 올리고 삽니다. 제가 평생 안 해본 일 없이 악착같이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모은 돈 자식들 앞길 터주고 남은 건 전부 손녀한테 쏟아부었어요. 그 아이 하나 보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손녀가 지금은 제 곁에 없어요. 미워서 보낸 것도 아니고 영원히 헤어진 것도 아닌데 저는 그 아이를 제 손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왜 이런 기막힌 일이 우리 집에 벌어졌는지 이 답답한 속을 어디 풀 데가 없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전 충청도 시골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허리를 크게 다치셔서 일을 제대로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집안일이며 동생들 건사며 다 떠맡고 살았습니다. 중학생 때부터는 장날만 되면 어머니 따라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았어요. 아유, 이 집 딸내미는 어쩜 이렇게 야무지냐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게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작은 슈퍼마켓 계산원으로 취직했는데 월급을 받으면 친정 생활비부터 붙였어요. 남은 돈은 방세에 식비에 쪼개고 쪼개서 그래도 한 푼이라도 적금을 했지요. 그러다 같은 시장에서 배달 일을 하던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말수는 적어도 어찌나 성실하던지 저는 그 점 하나 보고 결혼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는 분유값 아끼겠다고 이유식을 직접 갈아 먹였어요. 둘째까지 태어나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그래도 저는 새벽마다 도매시장을 들락거리면서 장사 감각을 익혔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식구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부부가 작은 동네 슈퍼를 인수했어요. 이제 좀 살만한가 했지요. 그런데 남편이 형제 부탁이라며 보증을 덜컥 섰다가 그게 그만 큰 빚이 되어 우리한테 고스란히 떨어졌습니다. 가게 물건값도 밀리고 결국 보증금까지 줄여서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남편은 저한테 면목이 없으니 입을 꾹 닫고 살더군요. 그 모습이 더 짠하고 속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망해도 좋아. 애들 굶기지만 말자. 그것만 하자. 그날부터 저는 낮에는 슈퍼를 지키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뛰었어요. 잠을 줄여가며 빚을 갚았죠. 남편도 공장에 들어가 일하다가 구조조정으로 밀려난 뒤에는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도 참 묵묵히 버텨준 사람이에요. 그렇게 모진 세월이 흐르고 흘러 우리는 그 많던 빚을 마침내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동네 작은 마트를 온전히 제 가게로 만들었어요. 몇 년 더 일을 악물고 모아서 나중엔 마트 바로 옆 점포 하나까지 어렵게 사들여 새를 놓게 됐지요. 손에 흙 묻히고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드디어 한숨 돌리나 싶었어요. 이젠 정말 좋은 날만 남았구나 했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어요. 그 작은 점포 하나가 우리 집에 그렇게 큰 풍파를 몰고 올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빚을 다 갚고 나니 이제 남은 건 자식들 짝지어주는 일이더라고요. 그 무렵 둘째 아들이 먼저 색시감을 데려오겠다 하신 뭐예요? 처음 둘째 며느리를 봤을 때부터 저는 그 아이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글쎄 우리 마트에 둘째 따라 놀러 올 때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는 거예요. 계산대 옆에 봉투를 차곡차곡 정리하질 않나. 손님들한테 봉투 필요하세요? 하고 살갑게 묻질 않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제가 신혼집이라도 알아봐 주려고 하니까 그 애가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어머님, 가까이 살면 저도 든든하죠. 아유,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다 녹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아예 제가 바쁜 시간대에 마트 계산 보조 일을 맡아줬어요. 어찌나 믿었던지 제가 나중엔 가게 열쇠까지 맡길 정도였죠. 친딸이 따로 없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였어요. 이번엔 큰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는데 필라테스 강사라는 거예요.
차림새가 어찌나 세련되고 말투가 또박또박한지 솔직히 저는 좀 낯설었어요. 그래도 우리 큰애가 늦게 만난 사람이라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는데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식장이며 신혼 가전이며 신혼집 위치까지 죄다 고급으로만 고집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대출을 더 받아야겠다고 하길래 제 속이 다 타들어갔죠. 그래도 자식이 일이라 큰애 위해서 제가 1억 가까운 돈을 보탰습니다. 평생 한 푼, 두 푼 모은 돈인데 말이에요. 문제는 첫 명절이었어요. 큰 며느리가 부엌에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거예요. 와서 하는 말이 저 내일 오전 수업 있어서 기름 냄새 배면 안 돼요. 전 부치는 건 동서가 좀 해줘요. 이러더라고요. 결국 작은 며느리 혼자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설거지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도 큰 며느리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동서가 원래 이런 거 잘하잖아. 하고 말지 뭐예요. 저는 그 말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하는 사람만 평생 해야 하냐? 식구들이 같이 먹을 음식이면 같이 해야지.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한마디 했죠. 그뿐인 줄 아세요? 큰며느리는 시댁에 올 때마다 과일 한 봉지를 안 사와요. 빈손으로 와서는 냉장고 열고 아이스크림이며 커피며 찾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저게 어디서 배운 버릇인가 싶어 한숨이 다 나왔습니다. 제일 속상했던 건 작은 며느리한테 한 말이었어요. 그때 작은 애가 아이 소식이 없어서 다들 조심하던 차였거든요. 그런데 큰 며느리가 글쎄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안 생긴대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하고 비꼬는 거예요. 그 착한 작은 애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데 제가 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화가 나서 큰 며느리한테 그랬어요. 말 한마디가 사람 속을 후벼 판다. 가족이면 더 조심해야지. 그래도 그 애는 뭐가 잘못인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하루는 우리 남편이 경비실에서 넘어져 입원을 했어요. 나이 들어 다치니 얼마나 안쓰럽던지. 그런데 큰며느리는 병문안을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아버지가 누워 계신데 말이죠. 저는 서운한 마음을 꾹 누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큰며느리한테 연락이 왔는데 글쎄 뭐랍니까? 어머님, 제 생일인데 상품권 안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정말이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계신데 지 생일 챙길 생각부터 한다는 게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래도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모진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삼켰죠. 며느리도 자식이라고 저렇게라도 정부치면 나아지겠거니 그렇게 미련하게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는 걸요. 그렇게 속을 끓이던 어느 날 큰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신기하게도 그 소식 하나에 그동안 쌓여왔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마트 손님들한테 자랑부터 했어요. 나 이제 할머니 된다니까? 하고 말이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며느리가 하루는 풀이 죽어서 그러더군요. 필라테스 센터에서 임신 때문에 수업을 줄이라고 했다며 눈물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저도 모르게 그만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마트 옆 점포 비면 네가 하고 싶다던 무인 카페 그거 해라. 그랬더니 그의 얼굴이 금세 환해지더군요. 어머님 진짜요? 요즘 무인 카페도 인테리어만 잘하면 감성 카페처럼 되잖아요. 저도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저도 마음이 놓였죠. 드디어 우리 첫 손녀가 태어났어요. 아유, 그 조그만한 게 손가락 발가락 꼬물거리는 걸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더군요. 우리 남편은 또 어떻고요? 손녀 이름만 부르면 입꼬리가 도무지 내려올 줄을 몰랐어요. 평생 무뚝뚝하던 양반이 말이죠. 저는 조리원 비용에 산후도우미 비용까지 다 냈어요. 손녀한테 쓰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작은 아들 부부는 아기 침대랑 유모차를 선물했죠. 다들 그 조그만 아이 하나에 정신이 팔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큰며느리는 몸매 회복을 해야 한다면서
모유 수유를 금세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좀 서운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저는 마트 창고 안쪽에 분유랑 기저귀를 산처럼 쌓아놓고 틈만 나면 큰아들 집에 가져다 날랐어요. 우리 남편도 경비일 끝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손녀 보러 큰애 집에 들렀죠. 손녀 얼굴 한번 보는 게 하루의 낙이었으니까요. 큰며느리는 산후 운동이다, 친구 모임이다, 피부 관리다 해서 외출이 잦았어요. 그래도 저는 별말 안 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봐주면 되니까요. 손녀가 깨어있을 땐 포대기로 등에 업고 계산을 봤어요. 그러다 아이가 새근새근 잠들면 계산대 뒤 작은 의자에 살그머니 눕혀놓고 손님을 받았죠. 그 작은 숨소리 들으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손녀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제가 마트 계산대 옆에 그의 작은 분홍 신발을 가지런히 벗겨놨어요. 그러면 손님들이 그 신발만 보고도 아이고 사장님 손녀 왔네 하고 웃으셨죠. 그 신발이 우리 마트 마스코트가 다 됐습니다. 큰아들은 또 얼마나 딸바보가 됐는지 몰라요. 야근하고 와서도 새벽에 일어나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회사 눈치 보면서도 결국 육아휴직을 6개월이나 신청했어요. 팀장한테 싫은 소리도 들었다는데 아이 두고는 도저히 출장을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손녀가 낯가림이 심해서 큰아들 품에서만 잠들었거든요. 그러니 우리 큰애가 소파에서 쪽잠을 자기 일쑤였죠. 손목이 시큰거려 보호대까지 차고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 안 울면 됐어요, 엄마. 그 말 하는데 제가 다 흐뭇했습니다. 돌잔치는 큰며느리가 원하는 호텔 뷔페에서 거하게 치렀어요. 돈이 좀 들었지만 우리 손녀 첫 생일인데 그게 대수겠어요? 손녀가 두 돌이 가까워지니까 큰며느리가 또 점포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어머님, 옆 점포 계약 언제 끝나요? 무인 카페 공사 미리 알아봐야죠. 슬슬 재촉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약속한 거니까 그러마 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손녀가 밤새 배를 움켜쥐고 울다가 톡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이 빠져서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장중 첩증이 의심된다며 급하게 처치를 준비하더군요. 그 과정에서 손녀 피 검사를 했는데 검사에서 손녀 혈액형이 B형이라고 나왔어요. 그 말을 들은 큰아들이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A형, 아내도 A형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의사가 그러더군요. 혈액형으로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드물게 차고나 예외도 있으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요. 그 말이, 그 말이 우리 집안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그때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손녀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큰아들이 영 이상해졌어요. 그렇게 잘 웃던 애가 도통 웃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군요. 엄마, 카페 점포 이야기는 당분간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큰애가 푹 꺼진 목소리로 엄마, 나도 아직 정리가 안 돼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죠. 그 와중에 큰며느리는 점포 도면이랑 인테리어 사진을 보냈다면서 왜 답이 없냐고 저를 닥달하더군요. 한쪽은 입을 다물고 한쪽은 들들 볶고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 싶었어요. 저는 더 못 참고 남편이랑 큰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유 집안이 말이 아니에요. 빨래며 배달음식 봉투며 잔뜩 쌓여있고 큰아들은 며칠 못 잔 사람처럼 얼굴이 퀭한 거예요. 우리 손녀는 낮잠도 못 자고 거실 매트에 멍하니 앉아 장난감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큰며느리가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큰애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당신 엄마 부르지 말라고 했지. 저는 기가 막혀서 어른이 왔으면 인사부터 해야지 했더니 글쎄 제가 지금 인사할 기분으로 보여요? 하고 비웃지 뭐예요. 그러더니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드는 거예요. 이혼 서류였어요. 나 진짜 도장 찍을 수 있어. 당신 엄마한테 말해서 카페 공사 당장 시작하라고 해. 저는 그 모습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큰아들이 말없이 방에 들어가더니
구겨진 봉투 하나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도 아니길 바랬어. 네가 그렇게 억울하면 이것부터 봐. 하면서 봉투를 식탁에 탁 던지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엔 우리 손녀가 큰아들의 친자가 아니라는 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콱 막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손에서 결과지가 스르르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큰아들이 그제서야 울먹이며 털어놨어요. 응급실 혈액검사 때부터 이상했다고요. 그날 이후로 며칠 밤을 혼자 끙끙 앓으면서 자기 혈액형을 다시 검사하고 아내 산모수첩에 건강검진 기록까지 다 뒤졌다는 거예요. 처음엔 자기랑 아이 검사만 했대요. 그런데 불일치로 나오니까 혹시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건 아닐까 싶어서 아내랑 아이 검사까지 다시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아내랑은 친자가 맞고 자기랑은 안 맞더래요. 우리 큰애가 그 말을 하면서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데 제 가슴이 다 찢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그럼 우리 애가 아니란 말이냐? 하더니 그대로 픽 쓰러졌어요. 저랑 남편은 그날 충격으로 병원에 실려가 며칠을 보내야 했죠. 퇴원하던 날이었어요. 손녀가 저한테 쪼르르 달려와 할머니 나 과자 먹어도 돼? 하고 묻는 거예요. 그 천진한 얼굴을 보는데 저는 아이를 와라 끌어안고 그만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큰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어머님도 손녀 예뻐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다 키워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 남이라고 해요? 지금 와서 핏줄 아니라고 버리실 거예요? 하고 빌더군요. 저는 기가 막혀서 그랬어요. 그 애 죄 없지. 근데 네 죄는 어디 갔냐? 우리가 준 정으로 네 거짓말까지 덮으라는 거냐? 결국 큰며느리가 실토했어요. 큰아들이 결혼 초에 지방 교육을 한 달 가까이 갔을 때 예전 필라테스 센터 회원이던 남자랑 다시 연락이 닿았다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시작해 한 달 정도 몰래 만났는데 그때 아이가 생긴 것 같다고요. 저는 더는 못 듣겠어서 사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당신 딸 데려가세요. 내 입으로 더 말하면 저도 무슨 말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소식 듣고 달려온 작은 며느리는 큰 며느리한테 달려들었어요. 형님, 아니 이제 형님 소리도 아까워요. 어머니 아버지까지 쓸어드리고 무슨 낯짝으로 애를 봐달래요? 사돈 부부가 왔어요. 처음엔 우리 딸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 하더니 검사지를 보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우리 큰아들은 장모님, 제가 남의 딸을 제 딸인 줄 알고 키웠습니다. 하고 절규하는데 그 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결국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큰애는 변호사를 만나 가족관계 정리며 친자 문제 절차를 차근차근 밟기로 했죠. 큰며느리 쪽에서는 위자료나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아이는 친모가 데려가는 쪽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나기까지 우리 식구는 며칠 밤을 한숨도 못 잤어요. 손녀를 누가 키울 거냐, 그게 제일 큰 문제였거든요. 큰아들은 차마 손녀를 놓칠 못하더군요. 내 딸 아니어도 내가 안고 재웠어요. 내가 아빠였잖아요. 그러면서 양육권을 두고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찢어져서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가 데려오면 안 되나? 그 애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런데 큰아들이 그러더군요. 손녀를 안으면 사랑스러워 죽겠는데 잠든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검사 결과지의 문장이 자꾸 같이 떠올라서 숨을 못 쉬겠다고.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더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밤새 고민하다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나도 그 애 사랑해. 근데 우리 큰애가 저렇게 망가지는 걸 더는 못 보겠어. 애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큰애가 무너져서 애한테까지 상처 줄까봐. 그게 무서운 거지. 그 말이 맞았어요. 결국 우리는 손녀를 친모한테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손녀가 마트에서 신고 다니던 그 분홍 운동화를 꺼내 깨끗이 닦았어요. 보풀 하나까지 떼어내서 가방에 곱게 넣었죠. 그 작은 신발을 닦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큰아들은 종이에 뭔가를 빼곡히 적더라고요. 손녀가 잠들 때 듣던 동요, 좋아하는 과자 이름, 겁먹을 때 어떻게 안아줘야 하는지까지. 아빠 노릇 마지막으로 그거라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작은 며느리는 손녀 옷을 개다가 말고 그만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 애가 뭘 한다고 이렇게 가야 해요. 저는 그의 등을 쓸어주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우리 소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해맑게 웃기만 했어요. 할머니, 오늘 마트 안 가?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지는데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죠. 큰아들은 마지막으로 손녀를 꼭 안았어요. 아빠가 미안해. 진짜 많이 사랑해. 그건 거짓말이 아니야. 그 말 하는데 큰애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는 제가 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끝내 손녀 손을 놓았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그 자리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 사돈댁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큰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았대요. 결국 아이 외할머니가 딸이랑 손녀를 데리고 지방 외가 친척집으로 내려갔더라고요. 그 뒤로는 소식도 끊겼습니다. 그게 벌써 3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아직도 마트 아동 과자 코너를 정리하다가 우리 손녀가 좋아하던 그 과자만 보면 한참을 멍하니 서 있곤 합니다. 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큰아들은 반년 가까이 휴직하고 상담 치료를 받았어요. 처음엔 사람 구실도 못하던 애가 그래도 조금씩 회복하더니 요즘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했지 뭐예요. 제 손으로 못 키운 정을 다른 아이들한테라도 나눠주고 싶었던 거겠죠. 우리 남편도 경비를 줄였어요. 이제는 저랑 같이 마트를 지키면서 천천히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그 착한 작은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 소식이 우리 식구한테 얼마나 조심스러운 희망이 됐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에서야 그 분홍 신발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차마 버리진 못하겠더라고요. 그 작은 신발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미움보다는 그저 사랑했던 기억만 남기자고요.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아이를 업고 계산대를 돌던 그 따뜻했던 시간까지 거짓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아이는 분명 우리한테 잠시 다녀간 햇살 같은 손녀였습니다. 지금 그 어딘가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 우리 아가에게 이 할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전하고 싶어요. 아가야, 할머니는 너를 미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단다. 부디, 부디 행복하게 자라다오. 그거 하나면 저는 됐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